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살아남은 15의 대원들 중에서 당장에 목숨을 걸고 영산포 헌병대를 기습하여 생포되어간 동지들을 구출해내자는 사람은 결국 장대불과 짝귀 그리고 서거칠 등 3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천자근의 의견대로 기회를 보자는 쪽이었다. 하는 수 없이 대부리는 수가 많은 대원들의 의견을 쫓아서 영산포 헌병대 왜군이 줄어들 때까지 기회를 관망하기로 작정하고 서거칠을 다시 영산포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거칠은 이번 일의 자책감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시원스럽게 대답을 않고 미적거렸다. 나하고 함께 가세. 나도 얼핏 내려갔다 와야 할 일이 있네. 서거칠이가 산을 내려가기를 미적거리는 것 같자 짝귀가 나섰다. 대부리는 짝귀가 무엇 때문에 하산을 서두르는지 대충 가늠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였다. 자, 냉큼 내려가 보세. 짝귀는 총을 불에 그슬린 작은 소나무의 가지에 걸어놓고 그 대신 단도를 허리춤에 꽂고는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거칠도 이내 뒤를 따라갔다. 짝귀와 서거칠은 어둠을 더듬으며 계산을 거의 내려와 새끼내로 휘어드는 산자락의 떡갈나무 둔덕에 이르렀을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차지님께서는 손칠만이를 만나시려고 그러시라오? 떡갈나무 둔덕을 내려와 마을 들길로 접어들 무렵 서거칠은 짝귀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뚜벅 물었다. 자네는 유복이나 만나러 가게. 나는 따로 볼 일이 좀 있은께. 짝귀는 서거칠의 물음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서거칠은 이 밤에 김유복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밤은 새끼네 장십장 집에서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부덕천으로 유복이를 찾아갈 심산이었다. 차지님 보실 일이 뭔지는 모르나 이놈도 따라가면 안 될 거라오? 서거칠은 짝귀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짝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혼자서 손칠만을 해치우고 싶었던 것이다. 차주님은 손칠만이여 안집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시야 남남요. 그러니 지가 따라가야지요. 지가 손칠만의 안집까지 묘셔다 드릴게라오. 자네가 그놈 집을 알아? 얻어먹어요. 외서전에 불이 난 후로는 그 양머리 첩과 임시로 여각에서 살고 있지라오. 서거칠의 말에 짝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거칠은 그것을 묵시의 승낙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그는 짝귀가 설사 그를 떨쳐버린다 해도 미행을 해서라도 뒤따라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서거칠은 개 짖는 소리에 가슴이 덜컹거렸다. 지난 새벽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군들이 생포한 창의병들을 앞세우고 계산을 내려오던 모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순간 서거칠은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듯 하면서도 염통이 심하게 벌떡거렸다. 짝귀와 서거칠은 새끼네 마을로 들어서지 않고 물목구비를 건너 물뚝을 탔다. 서리가 내리려는지 강바람이 썰썰썰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산을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별이 총총이 돋아 있었는데 그들이 영산강의 물뚝을 타기 시작했을 때는 별빛도 보이지 않고 음산하게 가라앉은 하늘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드밀고 내려오는 듯 싶었다. 그들이 선창거리에 당도했을 때는 밤이 깊어서였다. 선창거리는 불빛도 숨을 죽이고 고즈넉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불타버린 오카모도 외사전 앞을 지났다. 다시 집을 짓느라 기둥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 집이요. 이 집 바깥에 손칠만이가 그의 첩과 함께 임시로 살고 있답니다. 서거칠이가 오카모도 외사전에서 20여 보쯤 떨어진 선창거리 여각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짝귀는 말없이 여각 앞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서거칠의 옆으로 다가와서는 손칠만이 그놈 방이 어딘가? 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게 물으면서 짝귀의 손은 그의 허리춤에 꽂은 단도의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그자 목숨을 끊으실랑거라오? 어느 방인지 말하게. 자진께서 살려주셨지 않았남요. 한 번 살려준 사람은 다시 죽이지 않는 법인디다요. 좌우당간에 어느 방이지만 말을 하란께. 어느 방인 줄은 모르겠구만이라. 서거칠의 말에 짝귀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오른손으로 허리춤에 꽂은 단도의 자루를 움켜잡은 채 여각 안으로 들어섰다. 손칠만이가 그의 첩과 함께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여각은 영산포 안에서는 맨 처음으로 외식의 붉은 양철 지붕을 덮고 봉창 대신에 유리창을 붙인 집이었다. 논단이 얼자들을 들여놓고 술과 함께 계집을 파는 객주집이 생긴 것은 오래 전이었으나 순순히 잠만 잘 수 있는 외식의 여각이 생긴 것은 목포가 개항된 후로 영산포에 무곡선이 수시로 드나들고 무미꾼의 출입이 번다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장돌뱅이 등짐장수들이 쉬어가는 곳은 얼자들의 자지러진 웃음소리와 왁살스러운 사내들의 고함소리며 술꾼들의 행티 사나운 욕설이 그칠 새 없는 객주집이 제격이지만 하이칼라에 넥타이 맨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무미꾼들이며 외사전이나 농장일로 자주 들랑거리는 일본 사람들이야 퀴퀴한 객주집에서 쉴 수가 없는지라 영산포 선창거리에서도 영산장이라는 간판을 붙인 외식 여각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영산강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한 끼를 먹는 값이 자그만치 4원이나 되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출입을 못하였다. 짝귀는 여각 안으로 들어서서 잠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각의 본체 현관 입구엔 남포불이 밝혀져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칠만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다짜고짜 뛰어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라서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현관 안을 기웃거리고만 있었다. 그때 현관 안쪽에서
여각에서 손님들 심부름꾼을 하는 사동이 물주전자를 들고 나오다 말고 짝귀를 발견하더니 멈칫거렸다. 짝귀는 대문 쪽으로 뒷걸음치며 사동을 향해 손짓하였다. 잠시 후에 사동은 물주전자를 손에 든 채 대문 쪽으로 나왔다. 누구를 찾으시오? 사동이 짝귀와 서거칠의 행색을 저울질하듯 되작거려보며 퉁겨댔다. 나는 목포에서 옥가모도 사장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인데 아내 외사전 손주사님 계신감? 짝귀가 애써 점잔을 빼며 물었다. 아, 그러시구만요. 손주사님 계시는디요.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서거칠보다 2서너 살 아래로 보이는 사동이 짝귀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신용을 하였다. 한일세, 자네가 손주사님한테 목포에서 옥가모도 사장님 심부름을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주소. 짝귀는 그답지 않게 눈물스럽게 웃으면서 사동에게 부탁을 하였으며 낯가리 반질거려 보이는 사동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손주사님을 거듭 외쳐 불러댔다. 짝귀와 서거칠은 여각의 방문이 열리고 사동이 큰 소리로 짝귀가 이른 대로 말을 전하는 소리에 이어 다급하게 외나막신 끄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손칠만이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여각의 대문으로부터 어두컴컴한 돌담 쪽으로 서너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잠시 후 손칠만이가 외나막신 끄는 소리를 내며 여각의 외짝 판자문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짝귀가 잽싸게 들려들며 칼끝을 손칠만의 옆구리에 바짝 들이댔다. 처음에 손칠만은 즐겁하는 것 같더니만 이내 태도가 달라졌다. 그렇잖아도 잘 오셨구만요. 기계를 전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손칠만은 어둠 속에서 그의 독특한 살의 웃음을 피워내는 것이다. 짝귀는 손칠만의 옆구리에 들이댄 단도 손잡이에 힘을 주며 어둠이 두껍게 깔린 탱자나무 울타리깨로 때밀었다. 손칠만은 계속 살게 웃음을 피우면서 저항하지 않고 짝귀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움직였다. 기계를 가져가셔야지요. 손칠만은 탱자나무깨로 떠밀려가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기계가 어디 있간디? 짝귀가 퉁명스럽게 쥐어박는 듯한 목소리로 퉁겨댔다. 그제야 손칠만은 살았다는 듯 여유를 보이며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 시방 집을 짓고 있는 외사전 뒷마당에 묻어놨구만요. 참말인겨? 나를 새기려고 수작이 아니여? 새기다니요. 기계를 구입해다가 땅에 묻어놓은 지가 언젠디요. 그날 창의병들이 우리 사전에 불을 놓지만 안 했어도 진작에 전해줬을 건디. 손칠만이가 다시 천천히 불타버린 외사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다급하게 말했다. 짝귀와 서거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손칠만이를 따라 기둥이 세워진 외사전의 집터로 갔다. 손칠만은 집터로 들어서자 잠시 어둠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그가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한 후에 외사전이 불에 탈 때 검게 그린 감나무 밑으로 어정어정 걸어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땅을 후벼 팠다. 짝귀와 서거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손칠만이가 손으로 땅을 파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여기 있구먼요. 이것을 열어보시오. 엎드려 땅을 파던 손칠만이가
어둠 속으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거칠은 손칠만을 제치고 땅속에서 길쭉한 나무 괴짝을 드러냈다. 묵신하게 느껴오는 무게로 보아 손칠만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서거칠이가 괴짝을 드러내놓자 짝귀는 재빨리 단도를 괴짝의 틈서리에 찔러 넣고 끙끙거리며 그것을 열려고 하였다. 그가 괴짝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거칠은 짝귀가 꾀짝을 여는 동안 손칠만이가 도망칠까 싶어 잠시도 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기계가 맞지요. 손칠만이 이란 사람이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죠. 그 안에 신식기계 5자루에 탄환이 300발이 들어있어야다. 짝귀가 괴짝의 문을 열자 손칠만이가 으스대는 목소리로 목을대를 빳빳하게 세우며 말했다. 짝귀는 완전히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와 탄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계 한 자루를 꺼내 실탄을 장전하였다. 당초 약조가 10자루였는데 남직이 5자루는 어디 있는가? 짝귀는 탄환을 장전한 총구를 손칠만에게 들이대며 윽박질렀다. 5자루는 보름 후에 가져오겠구만요. 그것도 참말로 호랭이 눈썹 빼어듣기 했습니다. 그러니 보름만 더 참아주시오. 짝귀는 그런 손칠만이의 말은 들은 신용도 하지 않고 서거칠에게 멜빵을 만들어 오라고 일렀다. 잠시 후에 서거칠이가 집터 안을 뒤져 새끼줄을 가져와 기계가 든 괴장에 멜빵을 만들었다. 이것을 짊어져라. 짝귀가 손칠만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며 재촉했다. 무엇이라고요? 이 괴짝을 나보고 짊어지려고 가라고요? 그래요. 이것을 지고 장십장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봐. 그러면서 짝귀는 총뿌리를 손칠만의 멱두지에 들이대고 바짝 밀었다. 그러자 손칠만은 비척거리면서 기계와 탄환이 든 나무 괴짝을 짊어지고 일어섰다. 계산으로 올라가자. 짝귀가 기계 괴짝을 지고 일어선 손칠만을 가볍게 때밀며 길을 재촉하였다. 서거칠이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손칠만이 기계가 든 나무 괴짝을 지고 따랐으며 짝귀는 총뿌리를 손칠만의 뒤통수에 들이댄 채 영산강 물뚝을 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새끼네 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늦가을 차가운 밤의 강바람이 강물을 조리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영산강의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걸었다. 기계 괴짝을 짊어진 손칠만은 괴짝의 무게에 힘이 달리는지 숨을 헉헉거리기도 하고 끙끙거리며 안간 힘을 쓰기도 하였다. 괴짝을 여러 개 내려놓아라. 그들이 새끼네 어귀에 물목구비의 갈대밭에 이르렀을 때 짝귀가 손칠만에게 말했다. 손칠만은 짝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괴짝을 땅에 부리고 벌렁 눕고 말았다. 그는 풀섭 위에 벌렁 낮아빠진 채 강바람에 파닥거리며 떨고 있는 서리 맞은 미루나무 잎들을 어둠 속으로 올려다보면서 다시 살아날 궁리를 짜보았다. 그는 괴짝을 지고 계산의 창의병 두녕까지 가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헌병대의 연합작전으로 계산의 창의대가 크게 패하여 살아남은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헌병들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터였다. 그리고 이번에 영산포 헌병대의 합동작전은 창의병들이 옥가모도의 외사전에 불을 놓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옥가모도는 손칠만으로부터 사전과 곡식이 불에 타버렸다는 보고를 듣고 그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 없는 무라다 대장을 충동질하여 영산포 근동에 있는 창의대를 소탕하도록 한 것이었다. 창의대의 본거지가 계산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물론 손칠만이었다. 거칠이 그놈을 미루나무에다 묶고소. 짝귀가 총뿌리로 손칠만을 일으켜 세워 미루나무 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다. 서거칠은 궤장의 멜빵을 풀어 손칠만을 미루나무에 묶었다. 이상하게도 손칠만은 살려달라고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언젠가 계산으로 끌려갔을 때 대굴대굴 구르고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대 발괄 빌던 손칠만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묻는 대로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이 준 이 탄환이 내 놈의 대갈통을 빠개버리고 말 것이니께. 그리고 알고 사실대로 말을 하거라. 짝귀가 미루나무의 결박당에 있는 손칠만을 향해 말하면서 총뿌리를 미간에 들이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시오? 나머지 기계는 보름 후에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소? 손칠만은 미루나무에 묶인 채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이번에 외병들이 우리 두령을 기습한 것이 내 놈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내 놈이 우리 두령을 외놈들한테 밀고 온 것이 아니냐. 짝귀의 목소리가 칼날보다 더욱 날카롭고 섬뜩했다. 아니요. 나는 밀고를 하지 않았소. 손칠만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제야 자기가 밀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다. 손칠만은 짝귀로부터 계산의 창의병 두령이 외놈들의 기습을 당한 것이 그의 밀고 탓이라는 말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둥개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절대 계산에 창의대 두령이 있다는 것을 밀고 오지는 않았소이다. 다만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구진나루 주막의 방석호가 살아있더라는 말만 했을 뿐이외다. 그러고 목포에 가서 옥가모도 사장님한테 신식기계 열정을 가져오지 않으면 싸전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창의대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뿐이외다. 내 말 믿어주시오. 손칠만은 갑자기 다급해진 목소리로 두미 없이 짓거려댔다. 서거칠은 손칠만의 말을 듣고서야 난초가 헌병들에게 붙잡혀간 것이며 구진나루 주막이 불에 타게 된 연유를 가늠할 수가 있었다. 구진나루 주모는 어찌 되었느냐? 서거칠이가 손칠만의 머리끄덩이를 움켜잡아 흔들면서 날카롭게 물었다. 아직도 헌병대에 붙잡혀 있으다. 손칠만은 미적거림 없이 대답하였다. 너 김유복이라는 무라다 대장의 고스까이를 알고 있겠지?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게냐? 고스까이 헌병대. 손칠만이가 말을 더듬거리자 서거칠의 주먹이 그의 면상을 후려쳤다. 헌병대 유치장에 있어야다. 내 놈 짓이로구나. 내 놈이 김유복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밀고를 한 게 아니냐. 손칠만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방석호 마누라가 유치장에 갇혀있고 김유복이가 붙잡혀 있다는 말은 또 맹가? 난초와 김유복의 말을 알 턱이 없는 짝귀가 서거칠과 손칠만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물었다.
서거칠이가 난초와 유보기에 대한 그간의 이야기를 대충 말해주자 짝귀는 총부리로 손칠만의 이맛거리를 사정없이 찔렀다. 내 놈은 어차피 방석호한테 돼지가 생겼구나. 아닙니다요. 죽은 줄 알았던 방석호가 살아있더란 말만 했다니까요. 난초를 붙잡아간 것은 헌병들이었구먼요. 이 자식이 돼질마다에 뒤넘게 쓰리 지랄이여. 짝귀는 다시 손칠만의 불룩한 배를 총구로 쑤셔대며 욱대겼다. 그러고 계산해서 생포에 간 창의병들은 시방 어디에 있느냐? 짝귀가 총뿌리를 손칠만의 멱줄띠에 들이대며 당장에 방아쇠를 잡아당길 것처럼 사납게 물었다. 생포된 창의병들은 오늘 밤에 광주로 이송된다고 합디다. 오늘 밤에? 그렇다면 남평이나 반남분교소에서 온 헌병들은 아직도 영산포에 있느냐? 서거칠이가 괴짝에서 기계를 꺼내 탄환을 장전하며 손칠만을 겨냥하며 물었다. 아직 영산포에 그대로들 있는 것 같습니다. 손칠만의 말에 짝귀와 서거칠은 동시에 한숨을 삼켰다. 짝귀와 서거칠은 그날 밤 안으로 생포당한 동지들이 광주로 이송된다는 것을 장 십장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쯤 생포당한 창의병들이 이미 영산포를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오늘 밤 언제쯤에 생포된 창의병들을 광주로 이송한다고 하더냐? 짝귀가 다급하게 손칠만하게 물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오늘 낮에 헌병한테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손칠만은 자기를 풀어주면 당장에 헌병대에 가서 생포당한 창의병들이 어찌하고 있으며 언제 광주로 이송될 것인지, 그리고 남평과 반남분전소의 헌병들이 언제 영산포를 떠나게 될지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짝귀도 서거칠이도 손칠만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당장에 난초도 또 유보기도 빼내오겠습니다요.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무엇이든지 부탁하시오. 손칠만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걸하였다. 냉큼 둔형으로 올라가세. 짝귀는 나무 괴짝에서 기계들을 꺼내 두 어깨에 매며 탄환은 서거칠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저놈은 어쩔 겝니까? 서거칠이가 탄환 괴짝을 오른쪽 어깨에 들쳐매며 물었다. 먼참 가소. 이놈은 내가 처치할라네. 그러면서 짝귀는 총뿌리를 손칠만의 골통에 들이댔다. 서거칠은 손칠만의 죽음을 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물목구비를 휘어돌아 새끼네 딸이 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는 한참 동안 걸어도 총소리나 비명이 들려오지 않자 얼핏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물목구비 쪽에 미루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물목구비 쪽에서 총소리가 어둠을 찢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인정 많은 짝귀도 이번에는 끝내 손칠만을 죽이고 말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같은 핏줄의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정함에 잠시 목을 때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는 손칠만에게 얼마 전 그와 함께 목포행 무곡선을 탔을 때 왜 자신을 몽탄에 떨구어 둔 채 떠나버렸느냐고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끌적지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만이라우. 손칠만이 그놈 땜시 우리 창의병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디 그라우. 서거칠은 짝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하였다. 짝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서거치를 지나쳐 어둠을 털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아이고, 이번에도 죽이지 못했네. 한참이나 가서야 짝귀가 신음을 토해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차마 손칠만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너 살려주었다구라우? 그러면 나한테 맡기지 그랬소. 내가 가서 당장에 죽여불고 올라온만이라우. 그러면서 서거칠은 물목구비 쪽으로 되짚어 뛰어내려갈 기세였다. 자네도 차마 죽이지 못할 것이시. 나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어하는 놈은 처음 봤네. 그놈은 벌거지 같은 놈이여. 그런 벌거지 놈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말을 하고 나서 짝귀는 어둠 속에 침을 뱉었다. 그렇다면 총은 왜 쐈소? 처음에 멱줄을 겨냥했었는데 방아쇠를 잡아당겼을 때 총구가 그놈의 오른쪽 다리 장단지에 꺼정 내려와 있더만. 그놈은 개우 오른쪽 다리를 총에 맞았을 뿐이여. 그러니 죽지는 않겠제. 참, 자제님도 원 구렁이를 살무사로 맹글고 말았구만이라. 그놈을 살무사로 맹글어 놓고 말았으니 보통 일이 아니로구만요. 그러면서 서거칠은 다시 자기가 내려가서 손칠만을 죽이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짝귀가 서거칠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자네 말로는 한 번 살려준 사람을 다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남? 우리들이 말이시 꼭 사람을 죽이자고 총을 든 것도 아니고 그놈은 같은 조선 사람이고 나중에 그놈이 살무사가 된 뒤에도 얼마든지 다시 죽일 수가 있다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듣소. 나는 말이시 설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지라도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아무리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난리판 속에서라도 사람 죽이는 것을 내가 죽는 일만큼이나 무서워음시로 싸울 것이네. 그땜시 그번에 손칠만이를 죽이지도 못했고 또 요번에도 그랬구만. 설사 그놈이 살무사가 되어갖고 나를 죽인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여. 짝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숨을 토하듯 말하며 계산의 둔영을 향해 올라갔다. 짝귀와 서거칠이가 손칠만으로부터 받은 기계와 탄환을 메고 그때까지도 매캐한 넷내가 진동하는 계산에 불타버린 둔영에 당도해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창의병들은 보초도 세우지 않고 겨우 서리를 막을 정도의 초막 하나를 짓고 들어앉아서 노루잠을 자고 있었다. 만약 짝귀와 서거칠이가 외병이었다면 이 초대에 얼마 남지 않은 창의대마저 전멸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다시 싸울 기력을 잃고 완전히 지쳐있던 창의병들은 짝귀와 서거칠이가 끙끙거리고 메고 올라온 38소총과 탄환을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들이 아니었다. 다만 천자근이 한 사람만이 그의 탄띠에 탄환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다. 십장님은 어디 가셨는기라오? 창의대가 잠들어 있는 초막 안에 들어서서 관솔불을 피우고 한참이나 있어도 장 십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서거칠이가 방석호를 향해 뚜벅 물었다. 글쎄 모르겠구만. 방석호도 그제야 초막 안을 휘둘러 보며 애매하게 말했다. 누구 장십장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소? 짝귀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대원들의 얼굴을 한 바퀴 쓸어보며 물었다. 그러나 장십장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장십장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짝귀는 초막 안에 너지러지게 앉아있는 대원들을 향해 나무람하였다. 아까 초막을 맹글 때 얼핏 봤는데. 최대천은 그러면서 장십장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된 듯 싶다고 하였다. 짝귀는 혹여 장십장이 계산의 둔영으로부터 혼자서 멀리 떠나버리지는 않았는가 싶어 일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서거칠과 영산포에 내려가기 전에 장십장이 그에게 남은 대원들의 주의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영광으로 기대장을 찾아가겠노라고 한 말이 귓바퀴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짝귀는 설마 장십장이 그를 떼어놓고 혼자서만 떠나갔으리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짝귀가 장십장과 한 몸뚱이가 되다시피 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지도 가보년 이후 13년이나 된 터에 어떻게 칼로 나무까지 자르듯 지나온 세월에 마디마디마다 옹이 박힌 두텁고도 찐덕진 정을 그렇듯 쉽게 싹둑 잘라버릴 수는 없으리라 싶었다. 거칠이 장십장을 찾아보세. 짝귀가 기계를 메고 일어서며 여태껏 장십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잠만 퍼자고 있는 대원들을 원망스럽게 훑어보며 서거칠에게 말했다. 나도 찾아봐야 쓰겠구먼. 짝귀와 서거칠이가 일어서서 초막을 나가는데 방석호가 따라 나섰다. 방서방은 여기 남아서 초막이나 잘 지키도록 하시오. 보초도 안 세워놓고 잠만 자다니. 그러다가 외병들이 기습해오면 몰살당할 거 아니오. 짝귀는 그러면서 방석호로 하여금 초막의 보초를 서게 하고 서거칠만을 데리고 잡목이 찝찝한 서쪽 등성이 어둠 속으로 묻혀 들어갔다. 십장님이 어디 가차운데 계시는 것이 아닐 거라오. 가차운데 있다면 우리가 온 것을 알았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끼네 집에 가셨을 거라오. 집에는 안 갔을 것이네. 그렇다면 어디로 가셨을 거라오. 서거칠은 그렇게 묻고 나서 짝귀의 대답이 없자 손나팔을 만들어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십장님! 십장님! 하고 어둠 속을 둘러보며 불러보았다. 그러나 서리를 머금은 늦가을 밤의 강바람만이 휘휘휘 음산한 소리로 나뭇가지를 흔들었을 뿐이다. 서거칠은 여남은 번도 더 그렇게 어둠 속을 둘러보며 장십장을 불러보았다. 그는 둔영에서 서쪽으로 내려와 참나무 숲속을 더듬으면서도 계속 장십장을 불러댔다. 잠들어 있던 산새들이 놀라 푸드득 어둠을 털고 날아갔다. 그들은 참나무 듬성이를 더듬어 진포리 쪽으로 내려갔다. 어디까 좀 가시는 거라오? 암만 생각해도 둔영 근처에는 없을 것 같으니 진포리 쪽 둔치께로 가봐야 쓰겠구만. 서거칠이가 묻고 짝귀가 대답했다. 진포리 쪽 둔치에는 왜라오? 지피는 것이라도 있간디요? 서거칠이가 기대를 갖고 물었으나 짝귀로서는 특별히 지피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장십장이 영산포 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듯 싶었으므로 둔영을 내려갔다면 10중 8구는 진포리 나루터 쪽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본 것이었다. 그러나 짝귀의 그와 같은 생각은 실로 막연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에 말이시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만약에 장십정이 우리를 남겨두고 혼자서 둔영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다면 자네는 어쩔란가? 참나무와 잡목숲을 지나 비탈진 떡갈나무 등성이를 더듬어 내려오면서 짝귀가 뚜벅 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로구만요. 장십장님이 우리만 두고 혼자서 어디로 가시겠는 거라오? 장십장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혼자 떠날 뿐이 아니로구만요. 그래도 혹여 떠나버렸다면 어쩔겨?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로구만요. 서거칠은 장십장이 그들만 남겨둔 채 멀리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되레 그 자신이 장십장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인 것이었다. 그 무렵 대부리는 계산의 둔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산강변 갈대밭 속에 앉아 어둠에 묻힌 채 가을밤의 차가운 강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짝귀와 서거칠이가 영산포로 내려가고 남은 대원들이 찬서리를 가릴 초막을 짓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둠을 더듬어 둔영에서 멀리 내려갔다. 그는 죽은 대원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염없이 걷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영산강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다시 둔영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강변 갈대밭 속에 앉았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갈대들이 마치 죽은 대원들의 모습처럼 공중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에워싼 채 통곡하듯 몸을 흔들어대며 뭐라고 울부짖고 있는 듯 하였다. 대부리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도 갈대가 되어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싶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던 할아버지로부터 물봉선꽃을 머리에 꽂은 채 영산강 물난리로 죽은 필순이며 대풍창에 걸려 풀상투와 함께 모습을 감추어버린 우아미 어미, 가보년 난리 때 함께 싸우다 죽은 동학도인들, 줄배장이었던 난초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영산강의 무곡선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아버지, 가보년 난리 때 함께 싸우다 헤어졌다가 13년 만에 다시 만났던 문치거리, 팔자댐을 하기 위해 비렁뱅이가 되었다가 물에 빠져 죽은 대감댁의 건방진 도령, 한때 대부리가 상전으로 모셨던 노루목의 양진사, 그리고 외놈들과 싸우다 죽은 그의 대원들의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바람처럼 희미하기만 하였다. 그가 제물포에서 등짐꾼 노릇을 할 때 사귀었던 천하의 투전꾼 오태수며 박치기 대장 천팔봉, 피장이 출신의 김귀돌이 등 응신천 친구들과 쌀이째 주막의 권대길래 부부와 미국으로 간 순영이며 오랫동안 살을 섞고 살아왔고 지금도 몸에서 그녀의 앵초꽃 같은 살냄새가 짙게 배인 듯 싶은 봉선이며 빡본의 미곡전의 한대두 영감, 그리고 새끼네 가족들과 살아남은 대원들의 얼굴은 모두 희미하게 느껴졌다. 대부리는
비록 이 세상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넋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장차 그가 어찌했으면 좋을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았다. 할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시에 많은 대원들을 잃었습니다요. 이제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요? 할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찌하시겠는지요? 이 몸은 이제 남은 대원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는데 그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셔요. 대부리는 할아버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가보년에 죽은 동학도들과 조금 전 땅에 묻은 넋들에게도 자신이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그가 거느린 대원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던 것이다.